아, 그날 밤은 아직도 생각하면 온몸에 솜털이 쭉 뼈 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군가는 들어야 할 것 같아서예요. 내 영혼이 짓눌리는 기분으로 혼자 짊어지고 있기엔 너무 버겁거든요. 나는 수도권 외곽에 있는 꽤 오래된 종합병원, 그러니까 병동 건물이 좀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그곳에서 야간 간호사로 일했었죠. 경력이라면 꽤 됐지만 그 병원, 특히 구간의 야간 근무는 늘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무겁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그런 곳만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2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모든 환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시간, 병동은 짙은 어둠과 희미한 비상등 빛만이 지배하고 있었죠. 나는 마지막으로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약을 투여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유난히 신경이 쓰이는 병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13번 병실이었습니다. 13번 병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는 보통 13이라는 숫자를 기피하잖아요. 우리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 병실은 늘 비어있거나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사용되었죠. 그날따라 유난히 상태가 위중하신 노인 환자 한 분이 배정되었는데 그분이 오늘 낮에 돌아가셨어요. 시신은 이미 안치실로 옮겨졌지만 왠지 그 방의 기운이 너무 세다고 해야 할까요? 이상하게도 그 방 쪽만 온도가 낮은 것 같았고 간호사들끼리도 그 방에 혼자 들어가길 꺼려했어요.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기록지에 13호실 활력 징후 체크라고 적었습니다. 이젠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복도를 따라 13번 병실로 걸어갈 때 내 구두발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고요한 밤을 짖는 것 같았어요. 복도 끝 조명은 깜빡거리고 저 멀리서 들리는 낡은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마저도 섬뜩하게 들렸죠.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확 밀려왔습니다. 콧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얼음장 같았어요. 환자가 나간 지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도 말이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 시트만 팽팽하게 덮여 있었는데 왠지 시트 위로 사람의 형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나는 재빨리 기록판을 들고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혹시 모를 오염이나 이상 징후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네, 어르신. 이제 다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혼잣말을 하면서 시트를 걷어내려는 순간 왠지 모를 압력에 눌린 듯 몸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을 뻗어 시트를 잡았는데 차가운 감촉이 손가락 끝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숙여 침대 밑을 내려다보았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림자인가 싶었어요. 아주 희미한 잿빛의 얼룩 같은 것들이 침대 스프링 아래쪽으로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무언가. 나는 눈을 깜박였어요. 피곤해서 헛것을 보나 싶었죠. 하지만 다시 보았을 때 그 얼룩들은 더욱 선명해졌고 그건 그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쭈그러든 형태의 사람들. 아이들 같기도 하고 노인들 같기도 한 형상들이 침대 밑에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그들의 피부는 마치 오래된 재처럼 바싹 말라 있었고 옷가지들은 모두 검게 그을려 있었죠. 눈은 없거나 있더라도 새하얀 안대로 가득 차서 전혀 초점이 없었습니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을 들이마시려는데 쇄골 아래로 공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완전히 조여버린 듯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굳어서 침대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 밑에 그 존재들은 마치 자석에 끌린 쇳가루처럼 서로 뭉쳐있다가 내가 잠시 멈칫한 틈을 타서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느릿느릿 마치 진흙 속을 기어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침대 모서리를 잡고 몸을 끌어당기기 시작한 겁니다. 끽끽 하는 마찰음이 들렸는데 그건 낡은 철제 스프링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바싹 마른 피부가 병실 바닥에 긁히는 소리 같았어요. 끔찍하게도 생생하게요. 그중 가장 앞에 있던 형체가 마치 수십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다가 억지로 끄집어내진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숫덩이 같은 얼굴이었죠. 그리고 그 입이 마치 연극배우가 과장되게 대사를 하듯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귓속에서 울린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 깊은 곳, 가장 불안한 신경 다발을 직접 건드리는 듯했습니다. 쉰 목소리, 갈라지고 긁히는 소리. 너도 우리랑 같이 있어야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침대 밑에 있던 모든 존재들이 일제히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이 쏟아져 나오듯 13번 병실의 침대 밑에서 그들이 줄줄이 끊임없이 기어 나오는 겁니다. 제쁜 몸뚱이들이 바닥에 닿자마자 그들은 마치 올림픽 선수처럼 놀라운 민첩성으로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제야 얼어붙었던 몸을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공포가 나를 지배했지만 본능적인 생존 욕구가 이를 악물게 만들었습니다. 뒤로 물러서야 해. 당장 이 방을 나가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들은 내 발로 기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몸을 이끌어 미끄러지듯 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중력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내 발목을 잡은 것은 마치 갓난아기처럼 작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바짝 마른 손가락들이 내 간호사 바지 위로 뼈를 으스러뜨릴 듯 파고들었습니다. 가지마. 함께 놀자. 수십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뇌 속에서 아우성쳤습니다. 그 소음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이 비명소리만이 남은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다리를 빼내려 했지만 그들은 마치 앵커처럼 바닥에 단단히 박혀 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헐떡이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지려 했지만 이미 내 주변은 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순식간에 방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내 몸을 덮치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잿빛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수십 마리의 마른 벌레의 떼가 내 위로 쏟아지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형언할 수 없었어요. 먼지, 곰팡이, 그리고 타버린 살 냄새가 섞인 40년 동안 잊힌 지하 공간의 냄새였죠.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물거나 핥히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내 몸의 틈새를 파고들려 했습니다. 내 옷의 칼라, 솜의 끝,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도 내 눈과 입 주변으로 그들의 마른 손가락들이 쑤셔 들어오려 했습니다. 우리도 따뜻해지고 싶어. 한 존재가 내 뺨에 달라붙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피부 아래로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차가움 혹은 그들의 고통이 내 체온을 빼앗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다리는 완전히 붙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내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감싸 안고는 마치 밧줄을 당기듯 온 힘을 다해 아래로 침대 밑에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이리 와. 여기서 혼자 있으면 안 돼. 우리끼리 있어야지. 심폐소생술이고 뭐고 소용없던 곳이야. 그들의 목소리가 겹쳐지면서 나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잃어갔습니다. 40년 전 화재, 이 병동에 대한 소문은 늘 있었어요. 몇몇 환자들이 화재로 인해 대피하지 못하고 갇혔다는 이야기.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단순한 사고로 처리되었었죠. 설마 그 영혼들이 아직도 이 방에 남아있단 말인가? 나는 온몸의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버텼습니다. 내 상체는 간신히 침대 난간을 붙잡고 버텼지만 하체는 이미 그들의 잿빛 소나귀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나는 발버둥 쳤고 그 반동으로 침대 헤드보드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 덕분인지 일순간 그들의 힘이 약해지는 듯했습니다. 이 틈을 놓쳐선 안 된다는 생각에 나는 전력을 다해 마지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살려줘. 나는 마침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너무나도 가늘고 비명 같아서 이 두꺼운 병원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마치 기적처럼 내 손에 닿았던 금속 난간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난간을 힘껏 밀어붙였고 그들이 매달려 있던 내 다리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그들의 몸이 침대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안 돼. 가지마. 그들의 외침이 마지막으로 들렸고 침대 밑에서 끔찍한 마찰음이 터져 나오더니 이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진공 청소기가 모든 것을 빨아들인 후에 정적처럼 방 안은 다시 차갑고 무거운 고요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공포로 축축했지만 내 발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멍하니 침대 밑을 내려다보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 낡은 스프링만이 있을 뿐이었죠.
마치 방금 일어난 모든 것이 내가 홀로 겪은 너무나 생생해서 더욱 끔찍한 악몽인 것처럼. 하지만 내 다리에는 명백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바지 위에 선명하게 찍힌 잿빛 흙먼지 같은 자국들, 그리고 발목을 쥐었던 그 힘이 남긴 붉은 멍 자국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근무조 동료였을 겁니다. 내가 너무 오래 얘 방에 있었다는 걸 눈치챘는지 혹은 비명 소리를 들은 건지. 김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서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환자 기록 정리하다가 선반에 부딪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그 순간 나는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나를 믿어줄 리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병실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텅 비어있는 방, 정리된 시트. 많이 놀라셨나봐요.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나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 급하게 기록판을 들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복도를 걷는 내내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걸을 때마다 방금 전 느껴졌던 그 잿빛 무게와 차가운 손길이 내 다리에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13번 병실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넓고 내 근무표는 예측 불가능하죠. 몇 주가 지나자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눈을 감으면 침대 밑에서 기어나오는 그들의 희미한 형상과 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나는 내 다리를 내려다보는 것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내 바짓가랑이 밑으로 다시 그 잿빛 손이 튀어나와 내 발목을 잡을까봐 나는 늘 두꺼운 당뇨로 다리를 칭칭 감싸고 잤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들이 나에게 했던 그 말, 너도 우리랑 같이 있어야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동료로 받아들이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고통 속에서 외로웠던 영혼들이 마지막 온기를 갈구했던 것일까요? 어느 날 새벽 순찰을 돌다가 나는 13번 병실 앞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붉은색 사용 금지 팻말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 방에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똑똑똑. 나는 노크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벽에 귀를 댔습니다. 벽은 차가웠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했죠. 하지만 아주 희미하게 마치 종이처럼 얇은 소리가 벽을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그건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아주 낮은 속삭임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아, 여기 좀 봐봐. 그건 내가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를 부르시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온기가 느껴지는 사랑이 담긴 그 목소리. 순간 나는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로 내 가족의 영혼이 그곳에 있는 걸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고리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미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이전처럼 어둡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안개 같은 것이 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형체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 시트는 이미 치워져 있었고 그들이 기어나왔던 바로 그 자리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검게 그을린 아이가. 아이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는 맑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이 응축된 듯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모, 같이 놀아요. 아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잿빛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나는 발을 내디디려 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내 몸은 이미 그 아이의 미소에 홀려버린 듯했습니다. 내가 한 발짝 더 내딛자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뒤편 침대 주변으로 수십 명의 희미한 형상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그들은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입가에는 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섬광처럼 번득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화재로 사망한 이들 중에는 산소 호흡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사망한 어린아이와 밤늦게까지 응급처치를 받다 결국 숨을 거둔 젊은 간호사가 있었다는 내부 보고서에 단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젊은 간호사가 어쩌면 내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차가운 현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영혼을 훔치려는 덫이었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나가야 돼. 나갈 거야. 내가 돌아서자마자 그 모든 형상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림자처럼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며 그들은 순식간에 내 뒤를 덮쳤습니다. 나는 간신히 문턱을 넘었고 닫히는 문틈으로 그들의 잿빛 손이 뻗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삐걱! 문이 닫히는 순간 손가락들이 문에 부딪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등이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른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13번 병실 안에 그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어나왔어요.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이라는 듯이 김 간호사님, 잠시 진정하세요. 13번 병실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화재로 사망한 분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발목은 여전히 차가웠고 내 정신은 아직도 잿빛 소나기 위에 묶여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퇴사했습니다. 이젠 그 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내 삶에 영구적인 상흔을 남겼습니다. 나는 침대 밑을 쳐다보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잠이 들 때면 얇은 시트 아래로 차가운 무언가가 내 다리를 만지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나는 속삭입니다. 난 당신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난 여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과연 이 세상이 나를 그 끔찍한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 것인지 나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40년 전의 불길이 어쩌면 내 영혼의 일부까지 태워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너도 우리랑 같이 있어야지 라는 말은 아직도 내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